그날 아침 제사상을 차리는데 손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젓가락을 놓다가 떨어뜨리고 술잔을 올리다가 비틀거렸습니다. 아내가 괜찮냐고 물었지만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아버지 제사인데 동생은 오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도 오지 않았고 재작년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얼굴을 본 것은 5년 전 어머니 장례식이었고 그때도 서로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형제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우리 사이는 깊은 골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제사상 앞에 앉아 향을 피우는데 연기가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저 위에서 우리 형제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혹시 두 아들이 이렇게 갈라서서 사는 모습을 보며 당신이 남긴 재산 때문에 형제가 원수처럼 지내는 걸 보며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니 목이 메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나가더니 잠시 후 놀란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동생이 왔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형제는 어릴 때부터 무척 다정했습니다.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형제끼리는 한 이불을 덮고 자며 서로의 등을 따뜻하게 해주던 시절이었습니다. 내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취직했을 때 동생은 아직 초등학교 고학년이었습니다. 나는 월급을 받으면 제일 먼저 동생 학용품을 사주었고 동생은 그걸 받아들고 환하게 웃곤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형제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사이라고 믿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나는 결혼을 했고 동생도 대학을 졸업한 뒤 직장을 잡아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버지는 연로하셨지만 여전히 시골집을 지키며 사셨고 어머니는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셨지만 자식들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형제는 각자 도시에서 생활하며 명절 때나 부모님을 찾아뵙곤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사이는 여전히 좋았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한테 많은 걸 남겨주지 못하지만 형제끼리만큼은 절대 갈라지지 말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라.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깨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내가 50을 넘긴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아침에 어머니가 깨어보니 이미 숨이 끊어져 계셨다고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우리 형제는 함께 울었고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위로했습니다. 문제는 장례가 끝나고 49제를 지낸 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을 정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유언장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재산이라고 해봐야 시골의 낡은 집 한 채와 그 주변 논밭 몇 평, 그리고 통장에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돈이 전부였습니다. 도시에서 보면 큰 돈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평생 일구신 전 재산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동생도 큰 욕심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니 어머니 명의로 두고 나중에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면 그때 형제끼리 나누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나누는 방법에서 우리의 생각이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말했습니다. 형님,
저는 대학 공부하느라 부모님께 많은 돈을 쓰게 했습니다. 형님은 일찍 취직해서 집에 보태기도 하셨고요. 그러니 재산은 형님이 조금 더 많이 가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형제끼리 그런 계산을 하면 안 된다. 부모님 재산은 똑같이 반으로 나누는 게 맞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동생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형님, 저는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시골집은 제가 가지면 안 될까요? 저희 아이가 아토피가 심해서 공기 좋은 곳에서 주말마다 쉬게 해주고 싶습니다. 대신 논밭은 형님이 가지시고 제가 시골집 값어치만큼 현금으로 형님께 더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이상하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골집은 부모님이 평생 사신 곳이고 우리 형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습니다. 추억이 서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을 동생 혼자 가지겠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집은 우리 둘 다 추억이 있는 곳이니까 나중에 팔게 되더라도 같이 결정하자. 동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대화는 점점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였습니다. 아버지를 여의고 3년을 더 사신 어머니는 결국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우리 형제는 재산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문상객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고 서로 눈치만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날 밤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내일 시간 되시면 만나서 이야기 좀 합시다. 나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는 걸 나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우리는 시골집 마루에 마주 앉았습니다. 동생이 먼저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형님, 제가 알아봤는데 이 집과 땅을 지금 팔면 이 정도 값이 나온답니다. 반으로 나누면 형님이 이만큼, 저는 이만큼 받게 됩니다. 저는 집을 받고 형님께 현금을 드리는 게 어떨까 합니다. 나는 그 서류를 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집은 팔지 말고 우리 공동 명의로 두자. 나중에 우리 자식들이 크면 그때 가서 다시 상의하면 된다. 동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님, 그럼 저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저도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합니다. 아이 교육비도 들고 집도 옮겨야 하고요. 형님은 이미 집도 있고 안정적이시지만 저는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그 말에 나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도 여유롭지 않다. 나도 애들 대학 보내고 빚 갚느라 힘들다. 내가 힘든 것만 힘든 게 아니다. 동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형님은 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이 집을 그냥 썩혀두자는 겁니까? 나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썩히는 게 아니라 천천히 생각해 보자는 거다. 왜 이렇게 급하게 나누려고 하느냐? 동생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형님은 원래 그러셨죠. 본인 생각만 하시지 제 입장은 생각 안 하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버렸습니다. 뭐? 내가 너만 생각 안 한다고. 내가 너 대학 보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너 결혼할 때 얼마나 도와줬는데, 그런 말을 하느냐. 동생도 소리쳤습니다.
그건 형님이 알아서 해준 거고, 저는 한 번도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이제 와서 그걸 들먹이시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성을 주고받았고, 결국 동생은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대화했습니다. 동생은 집을 빨리 팔아서 나누자고 주장했고, 나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결정하자고 버텼습니다. 사실 나도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동생이 너무 성급하게 돈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고, 내가 형인데 동생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동생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자기는 절실한데 형이 자꾸 미루기만 하니까 답답하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결국 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 조정 신청이 들어왔고 우리는 법정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변호사들이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서류를 내밀었고 판사는 합의를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법원은 결국 경매를 통해 집을 처분하고 반씩 나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형제가 태어나고 자란 그 집은 낯선 사람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 통장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 비용, 경매 수수료를 빼고 나니 형제가 싸울 만큼의 금액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받아든 순간 나는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것이었을까? 동생도 같은 마음이었을까?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같은 도시에 살면서도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의 전화번호는 여전히 내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그 번호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서로 안부 문자조차 보내지 않았습니다. 가끔 아내가 물었습니다. 동생한테 연락 한번 해보지 그래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연락하면 받아주지.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나도 속으로는 답답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평생 남처럼 지내야 하는 걸까? 가끔 길을 걷다가 동생 같은 뒷모습을 보면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동생이 아닐까? 돌아보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에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무심하게 흘렀고 어느새 나는 70이 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산사에 기도 다니는 걸 따라갔는데 법당에서 스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면 원망은 끝나지 않고 원망을 놓아버릴 때 비로소 원망이 사라진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받으면 그 상처를 꼭 쥐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쥐고 있는 동안 가장 아픈 사람은 상처를 준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쥐고 있는 나 자신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지난 5년 동안 동생에 대한 서운함을 쥐고 살아왔습니다. 동생이 나를 무시했다는 생각, 동생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생각, 그런 생각들을 꽉 쥐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동생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형제 없이 지내야 하는 쓸쓸함, 아플 때 동생에게 기댈 수 없는 외로움,
그 모든 것이 나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절에서 돌아온 뒤에도 스님 말씀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버지 제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제사상을 차리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동생에게 연락을 해볼까? 그러나 번호를 누르려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거절당하면 어쩌지, 차갑게 대하면 어쩌지, 그런 걱정이 앞섰습니다. 결국 연락하지 못한 채 제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사상 앞에 앉아서 향을 피우는데 아버지 영정사진 속 얼굴이 유난히 슬퍼 보였습니다. 형제끼리 의지하며 살라던 아버지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속으로 되뇌는데 바로 그때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문을 열고 나갔다가 놀란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동생이 왔대요.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 만에 보는 동생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허리도 전보다 굽어 보였습니다. 동생도 나를 보며 비슷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제사 지내러 왔습니다. 같이 지내도 될까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들어와. 우리는 나란히 제사상 앞에 앉았습니다. 절을 올리고 술을 따르고 묵념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어깨가 닿아 있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상을 물리고 나서 우리는 마루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그동안 정말 미안했습니다. 저도 너무 급하게 굴었습니다. 형님 마음도 생각 안 하고 제 사정만 이야기했습니다. 형님한테 상처 드린 것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나는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동생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나도 목이 메었습니다. 나도 미안하다. 나도 형이라고 너무 고집부렸다. 내 입장을 생각 안 하고 내 자존심만 내세웠다. 그렇게 말하고 나니 가슴에 쌓였던 무언가가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 사실 저 몇 년 전에 큰 병을 앓았습니다. 암이었습니다.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형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혹시 이대로 죽으면 형님 얼굴도 못 보고 가는 건가? 그 생각에 너무 슬펐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은 거냐? 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완치 판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용기 내서 왔습니다. 형님한테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동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거칠고 차가웠습니다. 나도 말했습니다. 나도 몇 달 전에 심장 수술 받았다. 스텐트 시술이었는데 수술대 위에서 내 생각이 났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동생한테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고 가야 하는데 그 생각뿐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음식을 내왔습니다. 형님, 그때 집 팔고 받은 돈, 사실 저도 별로 쓸모가 없었습니다. 받고 나니까 허무하고 후회만 되더라고요. 형님과 싸워가며 받은 돈인데 그 돈을 쓸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차라리 형님이랑 사이좋게 지내는 게
100배 나았을 텐데. 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다시 형제하면 안 될까요? 제가 동생 노릇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나이도 많은데 남은 시간이나 사이좋게 지내자. 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밤늦도록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5년이라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동생이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 나는 대문 앞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동생이 돌아서다가 다시 나를 껴안았습니다.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받아줘서. 나도 동생을 꽉 안았습니다. 동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을 보는데 어릴 때 학교 가는 동생을 배웅하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동생 뒷모습을 보며 잘 다녀오라고 손 흔들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우리는 늙었지만 형제라는 이름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오늘 정말 잘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저 위에서 보고 계셨을까? 두 아들이 다시 화해하는 모습을 아마도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동생이 찾아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남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기 위해 먼저 다가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손 내미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하셨습니다. 동생은 오늘 그 용기를 냈습니다. 병을 앓고 죽음 앞에 섰을 때 재산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지만 형제는 이 세상에 단 한 번 주어지는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번의 옳은 말보다 한 번의 진심 어린 사과가 관계를 회복시킨다고. 우리 형제는 오늘 그 사과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형제가 되었습니다. 마음 선방은 이렇게 소중한 인연을 놓치고 사시는 어르신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연락하지 못하는 형제자매가 계신가요? 오래전 다툼 때문에 멀어진 친구가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용기를 드렸다면 그분께 먼저 손 내밀어 보시면 어떨까요? 자존심도 필요하지만 인연이 더 귀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른 어르신들께도 이 따뜻함이 전해지도록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의 구독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위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 소중한 인연들 모두 잘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